6월 대비해서 지금 한 27.5% 정도 거래가 된 거로 보여지거든요. 한 72% 정도가 이제 줄어든 거로 보여지죠. 이렇게 거래가 줄어든 거에서 가장 큰 거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말씀하시더니 627 조치죠.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지 말아라. 주택담보대출이라도 최대 6억까지만 빌려주고 대출 받은 사람들은 실거주를 해라. 투자 목적으로 사는 사람은 대출해주지 마라. 뭐 이제 이런 강력한 조치가 나오니까 그동안에 대출을 껴가지고 집을 산 사람들이 많이 투자를 못하게 된 거죠. 그래서 거래량이 많이 줄어진 거로 보여집니다. 제가 이제 재미난 표를 이제 만들어 왔는데 화면을 이제 보시면은 6월 대비 7월 아파트 거래량이 이제 어디가 많이 줄었는가를 보면은 아까 이제 서울 평균이 27.5%밖에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72.5%가 줄어드는 건데 25구 자치구 모든 구가 똑같은 비율로 떨어진 게 아니라 어떤 구는 굉장히 거래가 줄고 어떤 구는 거래가 조금 덜 줄고 이제 이렇게 됐거든요.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 표에서 빨간색은 고가 지역을 얘기하는 거고 파란색은 이제 저가 지역을 나타나는 거예요. 13개가 고가 지역, 12개가 저가 지역인데 파란색이 주로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많고 빨간색은 상대적으로 거래가 줄어드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은 사람들이 대출을 6억으로 딱 끊으니까 고가 지역은 더 돈이 많이 필요한데 6억 원밖에 안 빌려주니까 고가 지역은 많이 못 사고 저가 지역은 뭐 6억 원만 빌려주더라도 집값 자체가 싸니까 대출 규제의 영향을 덜 받으니까 뭐 거래가 나름대로 되나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신기한데도 거래가 가장 적게 줄어든 데, 그러니까 거래 감소폭이 제일 적은 데가 용산구, 두 번째가 송파구, 네 번째가 강남구예요. 저가 지역이 오히려 거래가 잘 되고 고가 지역은 거래가 안 됩니다라고 하는데 용산구, 송파구, 강남구는 대표적인 고가 지역이잖아요. 근데 거래가 저가 지역보다 훨씬 잘 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워낙 초고가 지역, 강남 3구나 용산구가 초고가 지역은 원래 대출을 사람들이 안 받고 현금으로만 사. 그래서 거래가 덜 줄어든 거야 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긴 해요. 하지만은 여기에는 통계적으로 약간 오해가 있어요. 뭐냐면은 용산구, 송파구, 강남구, 서초구, 양천구 중에서 목동 지역 이렇게 이런 데 같은 경우는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에요. 토지 거래 허가 구역에서는 담당 구청에서 허가가 나와야지만 계약이 체결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계약을 하겠다. 누구한테 가지고 가계약금을 걸든지 하더라도 정식 계약서는 토지 거래 허가 인가가 떨어져야지 그다음에 정식 계약을 맺을 수가 있거든요.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빨간색 고가 지역 중에서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은 6월 달에 이미 서로 매수 매도 의사를 교환하고 계약서는 7월 달에 쓴 물량들이 여기 많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6월은 거래량이 이만큼이고 7월은 거래량이 이만큼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강남구도 6월 달 거래량이 많고 7월 달에 적었겠죠? 용산구도 마찬가지. 근데 6월 물량 중에서 일부가 7월 달로 들어온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저가 지역은 거래가 덜 줄어들고 고가 지역은 거래가 이제 많이 줄어드는 거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은 또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거래가 적으면은 집값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게 큰 오해예요. 거래량과 집값과의 상관관계는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라 거래량이 줄어든다는 건 두 가지 케이스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매수자가 줄어들 때, 두 번째는 매도자가 줄어들 때. 많은 사람들은 거래량이 줄어든다는 건 매수자가 적어서 거래량이 줄어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살 사람이 없으니까 당연히 집값이 떨어지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반대의 경우도 있거든요. 파는 사람이 줄어들어서 거래량이 적어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시장에서 사고 싶은 사람이 있지만 팔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거래가 되지 않겠죠. 그래서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어떨 때는 전자가 맞고 어떨 때는 후자가 맞거든요. 지금 어떤 케이스에 속하냐면 집값을 봐야 돼요. 집값이 많이 오른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은 사는 사람이 적은데 집값이 오를 이유가 없잖아요. 파는 사람이 적을 때 거래량도 줄어들면서 집값이 올라요. 반대로 집값이 빌빌빌빌 그리고 조금밖에 오르지 않거나 아니면 집값이 떨어지면서 거래량이 줄어든다라는 건 뭐냐면 사는 사람이 적어서 거래가 줄어드는 케이스거든요. 일단은 저가 지역은 거래가 적게 줄어든다는 거는 파는 사람도 많고 상대적으로 사는 사람도 덜 줄어들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럼 고가 지역은 일단은 거래가 잘 안 되는데 그게 뭐 때문에 그러느냐라고 하게 되면은 6.27 조치 이후에 5주가 지났거든요. 5주 동안에 집값이 가장 서울에서 제일 많이 오른 데가 어디 보니까 마포구, 성동구, 강동구 고가 지역이 다 많이 올랐어요. 저가 지역은 상대적으로 적게 오르고 고가 지역이 많이 올랐어요. 무슨 얘기냐면 고가 지역은 거래는 줄어드는데 집값은 많이 올랐어요 라고 정리할 수가 있고 저가 지역은 집값은 거의 떨어지지 않았어요. 거래는 많아요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고가 지역은 결국은 뭐냐면 파는 사람이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고 저가 지역은 파는 사람도 여전히 팔려고 그러고 살려는 사람도 여전히 살려고 그러고 거래는 비교적 활발하지만 가격은 팔려는 사람들이 계속 꾸준히 나오기 때문에 빌빌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고가 지역에 대한 거기 소유주 중에서는 상당히 자기가 갖고 있는 지역에 대한 믿음이 좀 있겠죠.
그러니까 과거의 학습 효과로 보게 되면은 어떤 규제가 나오더라도 이게 몇 달간 지나면은 오히려 그때 싸게 판 사람들이 후회를 하더라. 계속 버티게 되면은 고가 지역이라는 거는 서울에 딱 13개밖에 없습니다. 13개. 고가 지역은 한정돼 있고 그 지역에다가 집을 짓고 싶어도 지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라면 같은 경우는 하루에 8시간 일하게 되는 것 같다가 3시프트로 돌려가지고 1조 8시간, 2조 8시간, 3조 8시간 하게 되면 생산량을 3배로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는 그게 안 되는 게 뭐냐면 땅이 없잖아요. 땅이 없기 때문에 건설사나 또는 정부나 누가 의지를 갖고 공급을 하려도 공급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4기 신도시, 5기 신도시 계속 짓지 않습니까? 아니, 거기가 고가 지역이 아니잖아요. 거기가 강남 상구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경기도 외곽 지역이지 사람들이 선호하는 소위 인기 지역은 땅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야 이거 팔면은 다시는 못 들어올 수가 있어 라는 본인들의 믿음이 있는 거죠. 문재인 정권 때 28번의 규제 대책이 나왔잖아요. 그분들이 만약에 마음이 흔들렸으면 그때 팔았겠죠. 근데 그때도 안 팔던 사람들이 갑자기 마음이 흔들려가지고 팔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지방은 이제 6.27 조치하고 상관이 없거든요. 수도권을 주로 이제 타겟으로 해서 만든 거고 특히 그 중에서도 이제 서울을 타겟으로 해서 이제 만든 건데 그러면 6.27 조치 후에 가서 서울이 딴 데보다 적게 올라야 되잖아요. 그 조치가 만약에 시장에 먹혀들었다면. 근데 지금 5주 동안에 서울은 1.19% 정도가 올랐어요. 주간 상승률로 0.1% 이상 오르면 많이 오른 거예요. 0.1%, 애게 0.1%? 그런데 그게 아니라 1년은 52주잖아요. 일주에 0.1% 오른다는 거는 1년 전체를 하게 되면은 5.2% 오른다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5.2%면 상당히 많이 오른 거예요. 그런데 전국 평균은 0.15%밖에 오르지 않았거든요. 전국 평균은 적게 올랐다는 거죠. 그나마 수도권이 포함돼서 그런 거고요. 지방 소재 5개 광역시, 그러니까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지난 5주 동안에 0.24%가 내렸어요. 그 다음에 기타 지방,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제주도, 세종시도 거기 포함한 건데요. 기타 지방 같은 경우도 0.05%가 내렸고요. 자, 그러면 서울이나 수도권은 6.27 조치가 되는데도 집값이 올랐고 나머지 지역은 6.27 조치하고 상관이 없는데도 집값이 내렸고 이제 그런 상황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6.27 조치가 지금은 사람들한테 너무 막 급속히 올라가는 거니까 사람들이 너무 흥분해가지고 패닉 바잉을 한다던가 너무 공포에 이제 지금은 집 안 사면은 힘들어질 거야 라가지고 자기의 능력 외로 막 너무 무리할까봐 좀 차분히 가라고 한 그런 조치지 이거 자체가 시장을 갖다가 완전히 역전을 해가지고 서울이나 집값 떨어뜨리고 지방 올리고 그런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과거의 사례 그렇게 되거든요. 보통 짧은 거는 3개월, 긴 거는 6개월이에요. 근데 그게 문재인 정부 그때부터 그런 게 아니라 옛날에 김대중 정권 때는 거의 규제가 안 했어요. 노무현 정권부터 이제 규제가 많이 들어왔는데 노무현 정권 때도 보면은 약발이라는 게 어떤 규제가 나오면은 처음에는 막 큰일 났다라고 생각하지만 짧은 건 3개월, 아무리 길어도 6개월 간 게 없었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때 가면은 그걸 받아들이고 중간에 저거 나왔다고 겁먹고 판 사람만 나중에 바보 됐구나라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 출범했을 때 지금하고 분위기가 굉장히 유사했었거든요. 과거하고는 달라. 노무현 정권 때는 그때는 우리가 못 보고 했고 우리가 학술과가 있으니까 우리도 준비 많이 했어. 확실히 잡을 거야 라고 문재인 정권에서 얘기를 했었죠. 그 후로 문재인 정권 후에 집값이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특히 서울 같은 경우 엄청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보면은 어떤 정책이 나왔을 때 그게 계속 무한정 가는 건 없고 약간 시간을 버는 거죠. 특히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 같은 경우는 시간을 버는 거예요. 시간을 버는 동안에 이제 공급 확대책이라든가 그런 거다 준비를 해가지고 병행해야 되는데 과거 정권들이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던 게 뭐냐면 정책을 딱 내놔. 그러면 언론들은 대부분 뭐 정부하고 척을 지기가 싫어하기 때문에 대부분 용비어청가를 갖다 부른다고요. 이 규제 이거 정말 이렇게 신박한 규제를 갖다가 왜 옛날에는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옛날 사람들은 바보가 아니거든요. 다 옛날에도 생각을 해봤고 그런 건데 정말 이 정책으로서는 집값 잘 붙을 수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 말을 믿지 않고 그 다음에 자기가 준비를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좀 더 장기적인 정책을 갖다 해가지고 공급을 계속 누리자라고 해야 되는 건데 손을 놓게 되니까 몇 개월 있다가 또 팍 오르고 또 몇 개월 있다가 팍 오르는 거죠. 오를 건데 가만히 놔두면 아까 정책 나오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가다가 그게 약발이 떨어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제 이 선하고 이제 맞아가지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장기적인 시각으로 보면은 그런 수요 억제책이 잘 먹지가 않더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국토교통부 장관이었던 분이 아파트가 빵이라면 밤을 새서라도 내가 찍어내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게 그거예요. 그 공급의 어려움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진화되기는 조금 쉽지가 않아요. 네. 매매가
상승도 문제가 있지만은 이제 앞으로 더 문제가 될 건 전세가 상승이거든요. 공급이 부족하면 가장 그게 나타나는 게 전세 시장이에요. 전세 시장은 굉장히 정직한 시장이거든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시장이에요. 수요가 공급보다 많으면은 전세가는 올라요. 반대로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 그러면 전세가가 떨어져요. 앞으로는 공급이 굉장히 줄어들 거거든요. 그게 단기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2025년 하반기, 2026년, 2027년, 2028년까지 공급 부족이 계속 지속될 건데 봄에 씨를 안 뿌렸기 때문에 가을에 추수를 못할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씨를 안 뿌렸다니까. 착공을 안 했으니까 준공이 안 되는 거예요. 아파트는 착공부터 준공까지 3년이 걸려요. 3년이 걸리기 때문에 2022년도에 착공을 많이 안 했어? 그럼 2025년에 입주를 못 한다는 거예요. 작년 2024년까지는 공급이 많았던 시절이고 2025년부터는 공급이 부족한 시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장은 기본적으로 어떤 정책을 하게 되면은 전세 시장을 먼저 타겟으로 해가지고 전세 시장을 안정시키는 거 위주로 해야 돼요. 공급이 부족하면은 전세 시장이 먼저 흔들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도 오름세 있고, 전세가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2년 이상 오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00주 이상 지금 한 110주 정도 올랐나? 연속으로 지금 계속 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2년 이상 계속 전세가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상승률은 꾸준히 삐질삐질 오르는데 제가 말하는 전세가 폭등은 그보다 더 가파르게 그 부분을 정부 정책자들은 포커스를 맞추고 어떻게 잡을 것인가 하는데 그걸 또 이제 힘으로 억누르는 방법이 있죠. 전월세 상한제 그걸 갖다가 계약갱신 청구를 지금 현재 2년인데 4년을 드릴 거야. 또는 뭐 8년을 드릴 거야. 10년을 거야. 이제 이런 식으로 힘으로 억압해 누르면은 당장 만기가 돼가지고 전세금 보증금 올려줘야 되는 사람한테는 그게 달콤한 얘기가 됐지만 시장을 점점 망치는 거죠. 시장에 전세 매물이 더 안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전세가는 더 올라가는. 전세 폭등을 갖다 줄이기 위해서는 사실 보면은 수요를 억제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이제 전세가가 많이 올랐던 거 전세 대출 보증을 정부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이명박 대통령 때부터 시작한 건데 전세금이 올라가지고 서민들이 갈 데가 없어요. 집주인이 갑자기 1억을 올렸어요 라고 하니까 그 당시 솔루션 어떻게 되냐면 공급을 해야 되는 건데 공급은 아까 같이 쉽지가 않잖아요. 3년 후에 나타나잖아요. 지금부터 열심히 하더라도 3년 후에 이제 입주를 해야 되는 거니까 아파트 기준으로. 그러니까 가장 쉽게 어떻게 되냐면은 그래 1억 원 올랐어? 그래 정부에서 1억 원 빌려줄게. 정확하게는 은행에서 1억 원을 빌려주지만 빌려주는 것에서 정부에서 보증을 해줄게. 혹시 니네가 못 갚더라도 내가 정부에서 세금으로 갚아줄게 라고 하는 거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쉽게 빌렸죠. 주택담보대출보다 보증 한도가 더 크고 어떨 때는 주택담보대출보다 전세금 대출이 더 쌀 때도 있어요. 명분은 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근데 그게 독이었던 거예요. 과거에 제가 이제 쓴 컬럼이 있었는데 그거는 뭐냐면은 세입자와 세입자의 싸움을 붙이는 거다라는 거예요. 좀 냉정하게 얘기해가지고 나는 전세금 대출을 못 받으면은 나 5억 원밖에 없어 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5억 원짜리 전세에 들어가는 거고요. 어떤 사람은 난 모은 돈이 2억 원밖에 없어. 그럼 절대 5억 원짜리 전세를 넘봐서는 안 되죠. 그런데 3억 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해주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도 5억 원짜리 전세가 집을 갖다 넘보는 거죠. 그러면 저기 기존에 5억 있던 사람 어떻게 해서 오케이 콜? 그럼 나는 1억 원 더 대출 받아서 나는 6억 원으로 올릴 거야. 그렇게 되는 거니까 세입자끼리 싸움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세 상승의 큰 책임이 정부에 있는 건데 그러면 야, 그 이명박 정부가 나쁜 놈 아닌가 그러는데 그게 이명박 정부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위에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계속 그렇게 했었거든요. 왜? 그렇게 안 하게 되면은 2억 원밖에 없는 사람이 3억 원의 전세자금 대출 받아가지고 5억 원짜리 집에 살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나가라는 얘기죠. 쫓겨나가는 겁니다. 더 외곽 지역, 낡은 집 또는 더 좁은 집으로 가라고 하는 거니까 그 불만은 누구한테 터지겠어요? 정부한테 터지죠.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욕을 먹기 싫어가지고 그동안에 계속 늘어왔던 거거든요. 그걸 요번에 이제 줄인다고 그러는 거니까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뭐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렇지만 욕은 먹겠죠. 전세자금 대출은 전체로 보면 주택시장에 돈을 적게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집값을 잡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근데 그렇게 좋은 걸 옛날 사람들은 왜 안 했을까요? 많은 서민들이 자기가 있는 데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는 누가 들어가냐면은 본인보다 더 자금력 있는 사람, 또 그 집들이 전세금이 싸지는 게 아니라 월세로 전환할 거거든요. 순자산이 많은 사람 또는 월세 지급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좋은 지역, 좋은 새 아파트 또 넓은 집에서 살 수 있는 거가 되는 거고요. 나는 그게 없어. 모아놓은 돈도 없고 월세를 충분히 낼 돈도 없고 그렇게 되게 되면 나는 더 좁은 지역, 더 입지가 떨어지는데 더 낡은 집에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사람들이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나는 돈은 적은데 더 좋은 집에 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 아닙니까? 전세가가 떨어지면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전세자금 대출 분야에 대해서 일단은 이제 정부가 자기가 욕을 먹으면서 하겠다라는 거니까 그래 용기가 대단하시구만. 그래서 한번 욕을 먹더라도 누군가는 그걸 잘라내야 되니까. 장기적으로는 집을 사는 게 좋죠. 집을 사는 게 좋은데 기본적으로 5억 원짜리 집이 있어요. 5억 원짜리 집이 있는데 전세가 3억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제 두 가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3억 원만 내면 그 집에서 내가 2년 또는 4년 동안에 맘 편히 살 수가 있죠. 세금도 안 내고
집이 부서져도 집주인이 고쳐줄 거고 마음 편히 살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거기다가 2억 원을 더 보태가지고 집을 사게 되면은 그 2억 원이 더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3억 원에 살 수 있는데 왜 2억 원을 더 보태서 사? 그런 건 무슨 얘기냐면 5억 원 중에서 3억 원은 내가 주거비로 쓰는 거고 2억 원은 내가 투자를 하는 거예요. 미래의 집값이 오르는 거에 대해서 베팅을 하는 거죠. 수익을 갖다가 거둘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하는 건데, 집값이 오르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라고 하게 되면은 그거 투기꾼 때문이야 라고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약간 자본주의 경제에서 살기가 좀 어려운 사람이에요. 집값이 오르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은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기 때문에 합니다. 돈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옛날에는 짜장면 가게가 얼마였을까요? 버스비가 얼마였을까요? 지금도 형편없이 싸요. 제가 기억하는 버스비는 5원이 안 됐어요. 지금은 얼마예요? 1,400원이죠? 그게 계속 오르는 거예요. 야, 그 투기꾼들이 버스만 타나 이렇게 버스가 올라. 그게 아니라 돈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는 신기하게 돈 가치가 10년에 2배 정도 떨어져요. 10년에 통화량이 2배씩 늘어가는 나라예요. 미국이나 다른 나라 선진국보다는 돈 가치 떨어지는 속도가 훨씬 더 빠릅니다. 정책적으로 우리는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는 거예요. 돈이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 다 찍어서 주는 거잖아요. 시중에 돈이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나 또는 브라질, 중국 이렇게 수출 주도형 국가 같은 경우는 통화량 증가가 더 빨라요. 통화량 증가가 빠르면은 자국 통화가 더 약세가 되거든요. 달러 대비 한국 돈의 가치가 더 떨어지는 거예요. IMF 때만 하더라도 1달러가 800원 정도였어요. 근데 이제 찌글찌글 올라가 지금은 1,400원 언저리까지 갔잖아요. 그럼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왜 통화를 잠깐만 느리냐면은 사람들이 소득이 일정하지가 않아요. 근데 시중에 돈이 많이 안 들어오면은 그 피해가 어디서부터 나타나냐면은 서민층에 가장 먼저 영향을 끼쳐요. 예를 들어서 재래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장사가 너무 안 돼요. 요즘은 어떻게 IMF 때보다도 장사가 안 돼요. 그러면 그 얘기를 정치인들 듣고 나가지고 그래. 저렇게 서민의 삶이 지금 어려우니까 서민들이 좀 잘 살게 시중에 돈을 풀어야겠다라고 돈을 푸는 거죠. 통화량을 막 늘려요. 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좀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이날보다. 하루에 50만 원 팔기 어려웠는데 막 장사가 100만 원씩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 조금 있으면 나 부자가 될 것 같아. 나 이 돈 갖고 집 좀 살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지만은 그 돈이 어디로 가냐면 그분들이 돈을 벌게 되면은 그분들보다 더 잘 버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벌었어. 돈을 더 잘 버는 사람 또는 잘 버는 기업한테 돈이 몰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집을 살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중에 통화량이 늘어나면은 집값이 오르는 거예요. 아까 서민들이 집을 사는 게 아니라 서민을 대상으로 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집을 사는 거예요. 그럼 집값이 막 올라요. 집값이 막 오르면 또 이제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죠. 도대체 어떻게 정부에서 어떻게 했길래 저렇게 집값이 오르느냐. 저걸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래? 통화량을 잠가요. 자금줄을 막 잠가요. 그러면 어떻게 돼? 집값은 잡히죠. 근데 이분들이 또 이제 그다음에 나 죽겠어. 장사 이렇게 안 될 수가 없어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배 아프거나 배고프거나. 내가 배고프지 않으려고 그러면 배 아픔을 참아야 돼요. 반대로 내가 배 아픔을 해결하려면 나는 배고파야 돼요. 둘 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누구 장단에다 맞춰야 될까요? 시중에 돈을 망창 풀어가지고 서민들을 갖다가 모두 풍요롭게 살아야지 맞을까요? 그렇게 하게 되면 집값은 하늘을 모르고 높게 치솟는데 그걸 잡기 위해서 통화량을 잠가야 할까요? 그렇게 되면 서민들의 삶이 피폐화될 거예요. 그 이슈예요. 하나같이 어떻게 이것만 딱 하면 집값이 잡힐 텐데 이 바보들 같이 왜 과거에 이렇게 그것도 못 잡아서 그런 건 없어요. 과거 사람들도 다 똑똑한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도 다 고민이 많고 해본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국민들도 조금 인내심을 가져야 돼요. 정부에서 지금 공급 대책을 내놓는다고 해요. 근데 공급 대책이란 건 뭐냐면은 빨래 3년 뒤에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공급 대책 8월 달에 내놓는다고 그러면은 언론에서 뭐라는지 알아요? 공급 대책이 나왔지만 집값 올랐습니다. 이 대책 안 먹힙니다. 당연히 안 먹힐지. 이건 3년 후에 먹힐 대책인데 공급이라는 게 아파트는 착공부터 입주까지 3년이 걸리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걸 갖다 열심히 하지 않으면은 3년 후에 이런 얘기를 똑같이 한다는 얘기예요. 저는 1980년대부터 주식이건 부동산 투자를 했고요. 제가 본격적으로 내가 악의곰이다라는 실력을 갖췄다라고 생각한 건 언제냐면 IMF 때예요. IMF 때 각성을 한 거죠. 나의 의지하고 상관없이 우리나라가 정말 나락으로 떨어졌잖아요. 당연히 집값도 떨어지고 주가도 떨어지고 그럴 때 내가 이제 회사만 믿고 있었다는 안 되겠다. 내가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는 안정된 뭔가를 얻어야겠다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때 이 투자의 본질, 그다음에 왜 집값이 오르고 왜 집값이 떨어지는가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면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약간 단시간 내에 집값이 오를 거예요, 떨어질 거예요. 자, 어디 오를 거예요? 어떤 단체요?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인생이 짧은 게 아니에요. 인생이 굉장히 길고 투자라는 게 재테크라는 게 이렇게 1년, 2년에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의 그 인생을 설계하는 거예요. 인생 전체에 설계하는 것 중에서 돈이라는 게 굉장히 사실 보면 중요한 포션을 차지하거든요. 나는 하고 싶은데 돈 때문에 못해?
그건 사실 보면 조금 서글픈 인생이잖아요. 꾸준히 그랬다가 자기가 어느 정도 자산을 이제 모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꼭 부동산이어야 됩니까? 아니에요. 주식으로 해도 돼요. 좋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제가 이제 보통 부동산에 포커스를 맞추고 부동산 하는 거는, 부동산은 내가 시간을 많이 안 쓰잖아요. 집을 살 때 한 번, 집을 팔 때 한 번만 내 시간을 뺏는 거고, 나머지는 일주일에 한두 시간씩만 계속 꾸준히 공부를 하면은 따라서 할 수 있는데, 주식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라 계속 시간대를 봐야죠. 아침에 잘 나가다가 오후장에 그냥 폭락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아, 내가 바빠가지고 회의 때문에 저걸 못 봤네. 지금 그때 떨어지기 직전에 팔았어야 했는데 라고 하는데, 그걸 계속 회사 다니면서 지켜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월급쟁이들, 유튜브를 보시는 얼굴에 월급쟁이들 같은 경우는 부동산이 주로 이제 맞다는 거죠. 근데 부동산은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목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니까 문제니까, 자기가 되는 한 이제 돈을 차곡차곡 모아서 순자산 규모를 점점 키워야 돼요. 키워야 되는 거고, 그렇게 안 하면은, 아까 10년에 우리가 통화량이 2배로 늘어난다 그랬잖아요. 10년에 통화량이 2배가 늘어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나의 순자산이 10년에 2배씩은 늘어나야지 본전이란 얘기예요. 돈 가치가 2배로 떨어지기 때문에. 내가 10년 사이에 내 순자산을 2배로 못 누르게 되면 나는 점점 후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IMF 때 이런 본질에 대해서 제가 지금 강의하고 다른 분한테 얘기하고 또 상담하고 했던, 그게 여러분도 그런 과정을 한번 거쳐야 돼요. 그래서 어느 지역은 왜 오르고 어느 지역은 오르지 않는가. 근데 다행스러운 건, 제가 그때 공부할 때는 저는 도움을 받을 분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지금같이 부동산 이런 거에 대해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사람도 없었고, 그래서 도움을 받을 때 하나도 없이 내가 정말 믿을 게 나밖에 없다라 가지고 연구해 한 거죠. 그동안에 오르는 지역하고 떨어진 지역을 다 연구를 해가지고 그 결론을 낸, 어느 정도 이론을 성립한 건데, 지금은 다행스럽게 저도 그렇고 이제 많은 훌륭한 분들이, 강의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가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의 실력을 갖추고 반드시 자기 거를 만들어야 돼요. 본인 자금 규모나 이런 게 맞는 거를 자기가 찾아야 돼요. 가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투자 가치 있는 단지를 1번부터 100번까지 좀 적어주세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본인한테 가장 맞는 거를 찾아야지, 어느 지역이 올라야 이제 이런 거는 제 강의 때 다 말씀드리지만은, 거기서 보면 어떤 단지, 그거 알아서 뭐 할 건데, 거기서 보면 자기는 5억밖에 없는데 내가 이건 한 20억 있어야지 들어가는 거야. 그럼 약 올리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내가 5억 원 있으면 5억 원에 맞는 투자처, 3억 원이면 3억 원에 맞는 투자처가 다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본인의 여력 이런 걸 같이 감안해서 본인이 그런 걸 찾아내야죠. 꾸준함이 중요해요. 사람들이 왜 문제냐면은, 집값이 올라요 그러면 이제 큰일 났네, 그러고 이제 그때부터 막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근데 모든 집값뿐만 아니라 주식도 암호화폐라는 걸 때 쌀 때 사가지고 비쌀 때 팔아야지 수익이 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반대로 해요. 비쌀 때 사가지고 왜 안 올라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쌀 때 사야지. 그럼 쌀 때 왜 싸겠어요? 이유는 뭐냐면, 파는 사람들이 싸게 팔고 사는 사람들이 적을 때예요. 집값이 앞으로 떨어질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 사람들이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거의 안 사죠. 그렇게 되면은 팔려는 사람이 가격을 높게 올릴 수가 없어요. 사러 오는 사람이 적은데, 서로 덜 손해가 날 때 파는 게 낫지라고 매물들이 싼 게 나오는 거고, 또 사는 사람은 나밖에 없는 거죠. 그럴 때 내가 싸게 살 수가 있어요. 결국은 자기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저 같은 경우도 보면은 주로 어때 사냐면 하락기에 사요. 상승기 때는 뭐 어디가 올랐습니다 그럴 때는 저는 집을 팔지는 않아요. 투자라는 건 뭐냐면 쌀 때 사가지고 비쌀 때 파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 마음을 먼저 다스려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자기 확신. 자기 확신을 가지려면 어떻게 돼요? 실력을 갖추지 않고 자기 확신인 거는 갖다가 이제 전문용어로 똥꼬집이라고 그러죠. 아집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실력을 갖추고 자기가 어떤 확신을 갖을 거면 그건 소신이라고 부르죠. 소신. 그래서 내가 자기 확신, 의지도 중요하지만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춰야죠. 꾸준히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죠. 꾸준히 공부를 하시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두 개가 되면은 평생 투자에서 손해날 일은 없어요.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월급만 받아서도 여러분들이 경제적 자유를 충분히 이룰 수 있는 걸 해보니까 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다 보면 발목 잡는 사람들이 많아요. 비관전문자들이 많아가지고 안 돼. 그래서 안 돼. 그거 해봤자 안 돼. 거기서 보면은 라고 생각한 사람이 과연 여러분의 인생에 도움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 안 될 수 있지만 그래도 나는 될 거야 라고 생각을 갖고 그런 용기를 주고 싶고 응원을 하고 싶은 거예요.